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로 들어가면 아까 하이젠베르크하고 슈레딩거는 이 자기들이 만든 식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 이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꿰뜨는 사람이 이 사람도 스물 몇 살인데 아주 뭐 이다 저 어린 20대 초반 저건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스위스에 이제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고 이제 프랑스어 교사고 그래서 집에서는 영국이 어머니는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 살았는데 불어만 쓰게 하고 집에서는 그리고 아주 성격이 정말 독특한 사람이죠. 진짜 천재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뭐고 하이젠버그의 방정식이 뭐라는 거를 그냥 대박에 알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26년에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은 26년에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 같다 하는 걸 갖다가 밝힌 겁니다. 그냥 밝힌 거는 사실을 조모벨트 제자가 파울리라는 사람도 밝혔어요. 그거는 수소 궤도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개별적인 예지 일반적인 건 아니었거든. 이 사람은 정확히 그게 같다는 걸 밝힌 겁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성격이 얼마나 독특했는지 26년이니까 거의 슈레딩거 방정식,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 행렬식 나오고 나자마자 이게 딱 해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3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성격이 얼마나 독특한 사람이냐면은 노벨상 준다고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 받으면은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되니까 저는 절대 그건 못한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러더퍼든가 누가 너 그러면은 더 유명해진다 그래갖고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더 유명해지니까 그냥 받는 게 네가 그냥 조용히 사는 길이다 그래서 받았다는 사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이게 두 식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고전역학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딱 한 방에 알아맞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탕을 해서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항가리 사람인데 항가리에 그 천재들이 많았는데 유태인들이죠. 비그너라든지 쭉 많았는데 그다음 또 누구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 중에서 진짜 천재는 이 사람밖에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이 사람도 정말 비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딜에게 이런 개념을 수학적으로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힐베르트 공간이나 이런 개념을 했는데 아주 추상적인 수학이죠. 그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건 아까 상태 이제 운동량하고 좌표를 x, y, z가 아니라 운동량 위치에 점 하나 찍으면 그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추상적인 생각. 근데 이거는 한술 더 뜬 겁니다. 그럼 양자역학의 공간은 상태입니다. 점 하나가 상태인데 그 점 하나가 차원이 몇 개냐? 아까 위치는 뭐 1차원 같으면 이제 하나, 2차원 같으면 XY, 3차원 같으면 XY, Z 세 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태 아까 고전역학의 해밀턴 역학의 상태 벡터 같으면은 한 6개까지 될 수가 있어요. XY, Z도 있어야 되고, 그 X 방향으로 얼마큼 속도가 있냐? 뭐 이제 이런 걸 따지면 6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 하나에 6개 좌표가 있는 겁니다. 상태. 근데 이거는 무한대로 있어요. 점 하나에 무한대 상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까무러 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틀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완성을 했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보자면은 이 사람은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상대성 이론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거거든요. 안 한 건데 그걸 상대성 이론을 접목을 해갖고 방정식을 만들었죠. 2년 후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반물질, 그 다음에 전자의 스핀 개념입니다. 전자의 스핀 개념. 그 다음에 바로 또 그 이론에 의해서 양자장 이론이 생겨서 지금 우리 표준 모형의 뭐고 하는 게 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디렉이 이 파동 방정식하고 행렬 방정식의 의미를 확 꿰뚫었고, 그거를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기초를 다져갖고 이제 비로소 양자역학이 모양을 갖춘 겁니다. 이 식을 만든 두 사람이 잘 이해를 못했던 게. 그러면은
디렉이 이제 뭐, 그 중에서 이제 요건 이제 부원을 하자면, 그래서 아까 행렬역학의 식하고, 그 푸는 방법하고, 파동역학, 파동,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하고 너무 틀려요. 그래서 그걸 통일시킨 게, 이, 이 디렉 표기법입니다. 표기법에서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써고요. 벡터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힐베르트 공간은 벡터라는 뜻입니다. 벡터. 벡터 이거 화살표고 캣. 그다음에 이건 거꾸로 화살표 거꾸로 브라. 캣. 브라. 그래서 브라켓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벡터의 개념이죠. 위상 공간에. 벡터라는 뜻입니다. 벡터.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쓰겠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쪽으로 벡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뒤집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 이건 브라라고 그러죠. 브라파이.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요걸 갖다가 자리를 행을 열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허수 저걸 뒤집어 버린 허수를 이제 씌워 버린 거거든요. 이걸 왜 요걸 쓰게 되냐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벡터의 내적하고 똑같아집니다. 벡터의 내적하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두 파동 함수가 있어요.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일치하는지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브라켓 표시라고 했는데. 이런 표기법을 이제 만들었고, 근데 사실 이 표기법이 요 아이디어는 2026년인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아까 누구냐, 힐베르트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런 걸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해갖고 한 10여 년 걸려서 이런 형태는, 최종 형태는 한 10년 걸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왔고, 요런 이제 업적이 하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냐, 폴 디렉이 한 게. 그게 뭐냐면은, 양자역학의 연산자를 양자역학을 갖다가 고전역학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전역학이 틀리고 양자역학은 다른 거다 이게 아니고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뉴턴의 역학은 좌표, 이제 XY 그 공간 좌표의 위치만 갖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속도 나오고 두 번 미분해서 가속도 나오고 거기다 질량 곱하면 힘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라그랑주 프랑스 수학자죠. 그 다음에 뿌아송 B라고 하는 그 유명 뿌아송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해밀턴 역할 해밀턴 영국 사람. 그 다음에 뿌앙카레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위치로 보지 말고 위상 공간으로 봐갖고 에너지로 봐야 된다. 에너지로 봐야지 힘이나 뭐 위치나 뭐 이런 거로 속도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거죠.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 디렉이 했던 거는 뿌아송 괄호라는 게 있습니다. 뿌아송 괄호라는 개념을 갖다 이제 얘기했는데 이렇게 괄호 이렇게 씁니다. A, B 이렇게 씁니다. A, B라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이 에너지를 따지는 위상 공간에서는 위치량하고 운동량이 이제 상태를 표시한다고 하잖아요. 그 점 하나가. 근데 그거를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A가 어떤 양이고 뭐 그 에너지도 좋고 시간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어떤 A, B 두 량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건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자우지간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이제 뿌아송 괄호입니다. 이 뿌아송 괄호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 이제 A라는 양하고, A라는 물리양입니다. 이걸 해갖고 0이 나오면은 그 둘 사이에 얽혀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B를 해갖고 0이 안 나오면 그건 얽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하고 에너지. 시간이라는 양하고 에너지라는 양을 뿌아송 괄호로 이렇게 하면 0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은.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하고 에너지는 관계는 얽혀 있는 관계는 있지만은 좀 뭐 몇 단계 꼬여서 얽혀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얽혀 있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A, B 요 뿌아송 괄호를 이제 여기 풀어봐 갖고 여기 1이 나오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얽혀 있는 그 물리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위치와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은 그거는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전이 여기 딱 있으면은
동전의 앞뒷면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지. 그 다른 게 아니죠.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하고 그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같은 현상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에너지가 있는데 그 포아송 이 괄호에 의하면은 위치와 운동량은 근본 얽혀 있는 겁니다. 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치하고 뗄 수가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좌표를 보면 이렇게 이거 점 하나가 여기 위치 운동량이고 위치인데 점 하나 딱 좀 이게 어떤 물체나 입자의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안에 수학적으로 그 상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체가 움직인다는 건 이 상태가 움직인다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인다. 이 점들이 요거를 이제 보는 개념이죠. 이 중요한 개념을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뿌아송이라는 사람이 이런 개념 이건 이제 고전역학입니다. 고전역학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20세기 그 유태인 여자 뇌터의 그 정리라든지 대칭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에서는 카오스나 뭐 유책 이런 거 계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요거를 얘기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고전역학입니다. 뿌아송 괄호라는 거는. 근데 디렉이 뭐를 했냐면은 디렉은 뿌아송 괄호가 아니라 양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뿌아송 그 괄호를 갖다가 단위를 보면 운동량하고 위치니까 또 단위를 보면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 됩니다. 차원이 없는 이런 양이 돼 버리는데 디렉은 이걸 갖다가 아까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괄호를 좀 다르게 이게 중괄호라는 거예요. 이게 중괄호 대괄호 기초가 되가 없어. 이게 하여튼 뭐 중괄호건 대괄호 이거 방법을 하나 이렇게 뜨겠습니다. 표현을. 요거는 양자역학을 나타내는 뿌아송 괄호입니다. 요거는 고전역학을 나타내는 원래 뿌아송 괄호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IH가 나온 거예요. 1이 안 나오고 요 1이라는 거는 운동량하고 위치량은 근본적으로 얽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얽혀 있는 값이 1이 아니고 허수에다가 프랑크 상수를 곱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크 상수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이고 이제 h 반이니까 그 2파이로 나눈 값인데 프랑크 상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말은 이 식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요게 h가 요게 이제 0이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얽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동량하고 위치는 얽힘이 없다는 얘기는 고전역학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전역학이 틀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h의 크기가 양자성의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크면 클수록 이 값이 프랑크 상수가 크면 클수록 프랑크 상수는 굉장히 작은 값이죠. 마이너스 34승 이건 단위가 있어요. 여기는 단위가 없는데 아주 이게 디렉이 이게 발견한 이 식이 정말 심오한 식입니다. 이게 고전역학이 양자역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크면은 h가 크면은 양자역학가 크다. 그러면은 불확정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작으면은 고전역학에 가까워진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식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 세계에서 저 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 세계에서 왜 그럼 이 양자역학의 세계는 막 그래 오묘하고 막 확률적이고 그런데 왜 거시 세계 우리 사는 세상은 왜 다르냐 하는 거죠. 그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다 해답이 있는 겁니다. 프랑크 상수가 이 세상의 픽셀, 컴퓨터라면 픽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픽셀이 워낙 작기 때문에 프랑크 상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그게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프랑크 상수가 어떻게 보면 픽셀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게 h가 프랑크 상수가 고전역학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픽셀 프랑크 상수 때문에 우리가 고전 세계하고 양자역학의 세계하고 다르게 보인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고전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양자 세계로 표시한 시기의 한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되는 겁니다.
독자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하는 게 저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자 세계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뿌화성 괄호 고전역학의 뿌화성 괄호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어떤 한 부분이었던 거죠. 보니까 딜에게 해석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그 대응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미시 세계에서는 이상한 세계인데 거시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대응 원리거든요. 근데 그 대응 원리가 되는 원리를 그 이유를 갖다 저식이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다음 비과학성 아까 운동량하고 위치는 바꿔서 곱하면 다른다. 그러니까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미 여기다 들어갔던 겁니다. 그 수학적인 근원이 여기서 이미 다 나온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철학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고전역학이 양자역학의 일부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거죠. 그럼 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는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고전역학은 근사다. 그러니까 거 봐라. 딜에게 의하면은 고전역학은 근사를 얘기하는 거다. 양자역학은 그걸 세밀하게 허수 곱하기 프랑크 상수하니까 그게 이 세상을 정확히 본 거고, 양자역학은 그 중에 일부다. 그 이제 흐리면 픽셀이 작은 픽셀에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진실이고 고전역학은 근사값에 불과하는 거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는. 그래서 반대로 여기에 반대하는 그 입장은 뭐냐면은 철학적인 입장이죠. 그건 아니다. 이거는 단지 디렉이 뽑아낸 수학식일 뿐이지 그게 세상의 어떤 근본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가 저래서 이미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미 나온 겁니다. 아까 딜에게 그 시기에서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식을 풀다가 저 식이 나왔는데 그걸 한 2년 동안 해갖고 결국은 하이젠베르크가 저 식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지만 이미 뿌아성 괄호가 그 양자역학의 그 연산자로 교환 연산자로 이렇게 될 적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이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불확정성의 이 원리는 관측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측의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위치를 정확히 재면은 운동량이 뿌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 어떤 입자가 지속될 시간을 정확히 알면은 그 에너지가 뿌얘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관측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기본 이 자연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위치를 정확히 재면은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이 모호해진 정확하게 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건 아닙니다. 위치를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운동량이 아무 값이나 뭉툭한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운동량도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재면 위치를 못 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위치가 어떤 범위를 가진 값을 가진다는 뜻이지 정확히 못 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관측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야구공을 아까 이제 던지면은 야구공이 파장입니다. 파장인데 파장의 길이가 10의 마이너스 30mm밖에 안 돼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물체인 줄 알지. 파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전자같이 작은 물질은 이게 눈에 띄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 하이젠베르크가 아까 다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떤 물체를 재면은 위치하고 운동량 그걸 정확히 한쪽을 정확히 알면은 다른 쪽이 모호한 값을 가지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걸 했는데 근데 사실은 하이젠베르크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할 적에
뭐라고 얘기했냐? 비유를 현미경에 들었어요. 현미경에. 왜냐면은 현미경에 뭐를 관찰을 하는데 빛의 파장보다 아주 빛의 파장보다 더 작은 거는 볼 수가 없겠죠. 빛의 파장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 같은 걸 보고 그러는데 파장이 더 짧은 거. 그러니까 핀셋으로 뭐 집게로 연탄 집게로 뭐 뽑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비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현미경의 비유로 하이젠베르크가 측정의 위주로 했는데 그건 하이젠베르크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 개념이. 왜냐면 하이젠베르크가 아까 저 박사학위 때 그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였어, 이 문제. 그 두 가지 문제였는데 그 박사 그 심사위원들이 물어본 겁니다. 현미경의 원리를. 근데 여기에 떨어졌던 겁니다. 하이젠베르크가. 현미경 원리하고 또 뭐 하나인데, 누구인데. 그래서 박사학위를 못 받을 뻔했어요. 한이 맺혀서 그래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고.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관측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식은 사실 이게 이제 저게 다 한 게 아니고 이 하이젠베르크가 다 한 게 아니고 뭐 보른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그 보른의 제자입니다. 그다음 바일이라든지 로버트슨 그다음에 파울리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하면서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2003년에 나고야 대학의 오자와 미사나오라는 사람이 수정식을 제안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거는 관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에러,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아까 디렉에 이런 데에서 되는 에러, 이런 걸 정확히 해갖고 그 식을 제안한 식이 있습니다. 수정식이. 근데 뭐 그 차이가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그냥 프랑크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식으로 이렇게 쓰지만 더 정밀한 식이 2003년에 일본 사람이 냈다 하는 겁니다.